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한 구독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이 걸려도 잊지 못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한 기억이 있다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만의 특별한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살랑이는 가을바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간지럽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 보아도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찾을 수 없죠. 제가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오래전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크게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재산을 잃고 거액의 빚을 지셨다고 해요. 어떻게든 희생해보고자 어머니의 명의까지 빌려 빚을 졌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하죠. 어느 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두 분은 어린 저를 조부모님 댁에 맡긴 채 사라지셨습니다. 두 분이 모든 빚을 해결하고 돌아오셨다면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어린 시절에는 해피엔딩이 없었어요. 두 분은 빚쟁이에게 쫓기던 상태에서 그대로 실종되셨고 제가 50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의 최초의 기억은 밤마다 우는 저를 애써 달래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생각나지 않는데 엄마, 악을 쓰며 엄마를 찾는 저를 꽉 껴안으며 달래주던 할머니의 품만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조부모님과 함께한 어린 시절은 되짚어보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님의 빚을 해결하고자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모두 털어야 했거든요. 집안의 작은 살림살이까지 내어준 이후 저의 가정 환경은 궁핍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삼짓돈을 받아 남의 집 옷을 기워주는 삭바느질 일을 하셨고 할아버지는 동네의 낡은 물건들을 고쳐주고 돈을 버셨어요. 어떤 물건이든 뚝딱 고치는 할아버지의 기술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차린다면 얼마든지 세 가족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작은 가게 하나를 낼 만한 돈이 저희 집에는 없었습니다. 빚을 내는 것도 불가능했죠. 좀 더 적나라하게 당시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딱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벌었다. 입에 풀칠할 정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가끔 외식도 하고 제철 과일도 사다 먹는 상황을 입에 풀칠할 정도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말하는 입에 풀칠할 정도는 배고픈 날이 배부른 날보다 더 많았지만 굶어 죽지는 않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 유년 시절은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조부모님의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죠. 하루는 할아버지가 신기한 기계가 들어왔다며 저를 불러내셨어요. 무언가를 고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제가 보기에도 멋있었습니다. 성씨가 어여 나와봐라. 할아버지의 부름에 신이 난 저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튀어나갔어요. 늦가을 찬바람을 맞으며 할아버지가 기계를 고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사를 풀었다가 조이고 안에 있는 선을 이리저리 헤집으며 문제를 찾고 지지직거리던 기계를 다시 동작하게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의사 선생님 같았어요. 할머니는 삭바느질할 거리를 가지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제 곁에 자리를 잡곤 하셨습니다. 사내 녀석이라고 바느질보단 이런 거에 관심이 있나 보네. 할머니의 귀여운 투정에 할아버지는 항상 그럼 내 새끼인데 나 닮았으면 이런 거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반응이 약 오르신 듯 아이고 누가 들으면 내 새끼는 아닌 줄 알겠어 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일이 조금 마무리되면 할머니는 작은 밥상에 약간의 나물과 김이 나는 김치찌개를 올려 가져오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잠에 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리운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는 건 국민학교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조부모님의 공부 압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과 다르게 과거엔 공부만이 유일한 출세의 길로 여겨졌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 누구보다 저희 출세를 바라셨던 조부모님은 저를 위해 공부해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았던 저는 조부모님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조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뿐이다. 성공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중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공부로 성공해서 조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는 저의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에 가니 별의별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짓궂은 아이들도 있었죠.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개학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평소 저를 고깝게 보던 한 아이가 그날도 어김없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다른 때라면 그 아이의 시비를 개 짖는 소리처럼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그 아이가 저희 부모님을 건든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들먹였기 때문이죠. 야, 너 애비도 버린 놈이라며? 얼마나 칭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냐? 낄낄거리며 웃는 녀석은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가장 덩치가 큰 녀석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한마디를 던지면 그 녀석을 따라다니는 주변 녀석들도 함께 웃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최대한 점잖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그 덩치를 자극했나 봅니다. 그 녀석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야, 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 푼돈 받고 시장에서 일한다며? 버는 돈도 시원치 않은데 너까지 걷어 먹이려면 쫄쫄 굶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둘러싼 아이들의 낄낄거리는 모습만이 천천히 보일 뿐, 그 아이들이 어떤 소리를 뱉어대는지는 들리지 않았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덩치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제 인생 첫 싸움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의 승리였습니다. 그 덩치가 저를 견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그 덩치와 체격이 비슷했거든요. 그 녀석과 비슷한 체격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학교장을 눌렀으니 저는 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대장이 되었습니다. 또래들의 환호와 칭송은 사춘기 소년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2학년장이 된 저는 그 기세를 몰아 3학년 선배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우러러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공부로 성공해서 효도하자는 마음을 희미하게 만들었죠. 저는 나서서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았지만 제 자리를 위협하거나 저에게 걸려오는 시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저의 중학교 생활은 싸움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졸업 즈음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공부만이 길은 아니구나. 나는 공부가 아닌 주먹과 힘으로 성공해야겠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부끄러운 생각이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말로 조부모님에게 드러냈고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이 상놈의 자식, 열심히 키워놨더니 뭐? 공부를 안 하고 주먹으로 성공을 해? 고등학교를 안 가. 저는 인자인 줄로만 알았던 할아버지에게 흠씬 얻어맞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 모르셔서 그래. 내가 성공해서 호강시켜드리면 할아버지도 그때는 인정해 주실 거야. 사연을 쓰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는 부끄러운 과거네요. 고등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혼쭐이 난 그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시는 할머니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겠다는 약속이었죠.
사실 그때 저는 동네에서 난다 긴다 하는 형님들에게 러브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할 필요도 없으니 빨리 자신의 조직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았었죠. 그때는 그런 제안을 받는 저를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제안 속에 있는 속뜻을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쓰고 버릴 수 있는 패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부모 없이 가난한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저는 그들에게 먹잇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겠죠. 결과적으로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은 고등학교 때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눈물로 호소하며 고등학교에 진학하라 말씀하셨던 할머니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17살에 저를 포기하셨더라면 아마 저는 어딘가에서 객사한 지 오래였겠죠. 17살이 된 저는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별의별 아이들이 모이는 중학교보다 더 큰 규모의 학교였죠. 집과 거리가 꽤 되는 고등학교였고 등교 첫날이었지만 저는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선생님들마저 저를 경계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당시에 저는 어깨가 하늘로 치솟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제 발 아래에 있는 듯했고 이 세상의 모든 균형은 힘에 의해 유지된다고 믿고 있었죠. 기세등등하게 입학식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데 같은 입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저와 머리 하나 차이가 날 정도로 키가 작았던 그 아이는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가 박성식이지? 명찰 보면 모르냐? 소문에 비해 등치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했는데 진짜 박성식인가 보네. 감히 내 덩치를 무시하다니. 저는 화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는 넌 뭔데? 중학교 입학식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 집에서 밥 못 얻어먹어 키가 왜 이렇게 크다 말았어? 서로의 영린을 건든 저와 그 아이는 마른 장작에 붙은 불처럼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움의 수위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네 부모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른다며 로 시작했던 그 아이의 말은 차마 여기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상대의 도발에 넘어간 저는 결국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어요. 또래에 비해서도 왜소한 체격이었던 그 아이는 한 번에 나가 떨어졌고 저는 또다시 주변 학생들의 환호를 받으며 우쭐거렸습니다. 사람을 때린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어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날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등교를 하자마자 학교가 시끄러운 게 느껴지더군요.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보려던 찰나 교실의 뒷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너희 자식, 얼른 교무실로 튀어와. 이때도 저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시나?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며 피바람을 불기까지 했죠. 화가 잔뜩 난 게 눈에 보이는 선생님을 따라간 교무실에는 죄인처럼 의자에 앉아있는 교장 선생님과 상석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옆에는 어제 제가 한 방 먹였던 그 녀석이 서 있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죄인처럼 앉아 계시던 교장 선생님이 대뜸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박성식이 얼른 와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드려. 무슨 상황인지 영문도 모르겠는데 사과를 하라니. 저는 뻔뻔하게 교장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사과요? 제가 왜요? 제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상석에 앉아있던 날카롭게 생긴 아주머니였습니다. 너, 내 아들 때렸니? 아주머니는 전날 저와 싸운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네, 제가 때렸는데요.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머니는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어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가 뭔데 귀한 남의 집 아들을 때려? 니네 부모 데려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뺨을 맞은 저는 몸을 바들거리며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부모를 찾느냐? 라는 말을 하려는 순간 앉아 계시던 교장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는 부모가 없고요.
보호자인 할머니한테 연락을 남겼습니다. 아마 곧 도착할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이렇게까지 굽실거렸던 이유는 저와 싸웠던 그 아이가 지영 유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겁하고 더러운 세상의 한 면을 목격한 저는 이후 한 번 더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이고, 소리와 함께 교무실 안으로 들어온 조부모님이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길에 상황 설명을 모두 들으신 조부모님은 무릎을 꿇은 채 손을 싹싹 빌며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애는 잘못이 없어요. 다 제 죄입니다. 제발 우리 성식이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싸운 거고 내가 때린 건데 왜 조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며 선처를 바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미치도록 부끄러웠어요. 저는 소리를 치며 조부모님을 끌어당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이래? 진짜 내가 먼저 시비 건 거 아니라고. 저 자식이 먼저 시비 걸었다고. 하지만 두 분은 제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열심히 선처를 바랐습니다. 지역 유지의 힘은 그런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애처로운 호소를 본 아주머니는 인심 한번 쓴다는 듯. 예,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성을 봐서 용서는 해주죠. 하지만 이런 깡패 같은 아이를 우리 아이와 같은 학교에 둘 수는 없어요. 교장 선생님,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라는 말을 남기고 교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졸업한 중학교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싸움이 벌어지면 대충대충 좋게 넘어가자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시비를 걸어왔던 아이들도 한번 정리된 서열에 반기를 들지 않았죠. 중학교 내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인데 강제 전학이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억울했어요. 싸웠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같이 싸운 그 녀석도 같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황스러움, 억울함, 분노, 짜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인 상황에서 저는 세상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주먹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저는 장장 3년 동안 신뢰했던 주먹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먹과 머리 중 주먹을 버렸으니 저에게 남은 건 머리뿐이었습니다. 대체할 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은 자연스러운 노력을 불러일으켰죠. 강제 전학이라는 오명을 쓰고 학교를 옮긴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공부에 집중하자 친구들도 저에 대한 선입견을 지우기 시작했고, 저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최철민이라는 친구도 만나게 되었어요. 철민이는 구김살 없는 친구였습니다.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였는데 부모 가난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저와는 다르게 편견과 피해의식이 없었고 올곧은 생각을 하는 친구였어요. 게다가 철민이는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진도가 많이 밀려있는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철민이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어느 순간 저와 철민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서로의 가정사까지 깊게 공유하는 사이가 된 것이죠. 그때 저와 철민이는 인생에 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하루는 성공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철민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 저는 진지하게 이 말을 뱉는 철민이에게 야 징그러워라며 타박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철민이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뭘까?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 이번에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비굴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라고 애써 부정해도 이런 생각으로 성공을 꿈꿨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더군요. 저는 철민이의 대답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 철민이의 기준과 저의 기준을 비교해보니 저의 기준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철민이는 남을 위해 성공하려고 하는데 저는 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성공을 바랐던 것이니까요. 그날 저는 성공의 기준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 성공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꿈꾸게 된 것이죠. 제가 새로 정립한 성공의 기준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성공하자였습니다. 다른 사람 중에서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람을 돕겠다고 다짐한 것이었죠. 저에게 있어 조부모님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착한 사람 애표본이었습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던 조부모님은 참된 어른이자 인간이었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저의 조부모님처럼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남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직업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성향은 이타적인 직업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던 그날에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언가를 고치던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한숨을 푹푹 내쉬며 고민을 이어가던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 물건을 고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를 도와 물건을 고치는 건 재미있었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너무나 흥미로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남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철민이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 말은 너가 하고 싶은 일이랑 너가 잘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거네. 그렇지 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건데 물건 고치는 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 제 말을 들은 철민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야 됐고 기계 같은 거 뜯어보고 고치는데 재밌다고 했지 너는 공대를 가라. 나는 고민이 돼서 답답해 죽겠는데 뜬금없이 공대를 가라니 저는 철민이의 태도가 은근히 미웠습니다. 아니 갑자기 공대는 무슨 공대야? 우리 친척 형이 공대 갔거든. 딱 너 같아. 어릴 때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뜯어봤어. 큰엄마가 많이 고생하셨다고 하더라. 아니 나는 사람을 돕고 싶다니까. 그런데 왜 공대를 가라고 하냐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하는 저에게 철민이는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들면 되잖아. 물건이나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공짜로 공개하든 싸게 주든 해. 사람을 돕는 방법이 세상에 하나뿐이겠어. 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타적인 직업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저에게 철민이는 제가 알지 못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삼촌네 단칸방에 애 혼자 키우는 아줌마 알지 걷는 게 좀 힘들어 보이시던데 아이를 가진 상태로 우리 동네로 왔는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사고로 한쪽 다리를 못 쓴대. 진짜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 그 아줌마가 쓰는 목발 있잖아. 그거 너네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야? 뭐 우리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니까 어디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잖아. 목발 하나 사는 것도 힘들었던 거지. 너네 할아버지가 그 소식 듣고는 몰래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다대. 그런데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몰랐지? 할아버지가 집에서 뭘 만드셨으면 내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야 할아버지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삼촌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알게 되신 거래. 지금 이거 아는 사람 너네 할아버지랑 그 아줌마 우리 삼촌이랑 너밖에 없어. 그렇구나. 뭔 그렇구나야. 너도 너네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나는 뭐가 고장나면 버릴 생각이나 하지 어떻게 고칠지 생각하지 않아. 내가 볼 때 너는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그 재능을 살려서 너네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 저는 철민이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 물론 범죄자 빼고 아무튼 잘 생각해봐. 나는 너가 공대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대화를 끝으로 일주일 정도 고민의 시간을 가진 저는 공대에 가기로 다짐했고 조부모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머리가 대단히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짧은 시간에 끝내버린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아버지도 머리가 대단히 좋으셨다고 합니다. 조부모님이 저에게 공부를 강조하셨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머리가 좋았으니 당연히 저도 머리가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빠가 머리는 참 좋았어.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이 찾아오기도 했었지. 그런데 공부 머리랑 사업 머리는 다른 거더구나. 공부 머리만 믿고 함부로 사업에 뛰어들어서는 안 됐는데 이 말을 들은 저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꼭 공부로만 성공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한 결과 저는 국립대 공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합격 통지서가 나온 날 저는 두 번째로 조부모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고맙다. 성씨가 고마워. 감사 인사는 제가 해야죠. 할머니 그동안 속썩여서 정말 죄송해요. 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효도할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결국엔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내 엄마 아빠도 기뻐할 거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할아버지는 네 엄마 아빠도 기뻐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더 큰 울음을 터뜨리셨죠. 그리고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가슴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눈물을 본 첫 번째 기억과 함께 말이죠. 저희 부모님의 생사를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을 때부터 저희 집은 부모님이 사라진 그날을 부모님의 기일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이었을 때였어요. 부모님의 기일날 평소 자다 깨는 일이 없던 저는 싱숭생숭한 마음에 잠에 들지 못하다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제가 함께 생활하는 작은 공간 한 구석에서 할머니가 몸을 웅크린 채 몸을 들썩이고 계셨어요. 저는 묻지 않아도 할머니가 울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할머니를 민망하게 할까 걱정됐던 저는 다시 조용히 몸을 이불 속에 묻었고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지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지는 문 밖에서 들리는 할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있던 작은 창문 틈 사이로 씁쓸한 담배 냄새가 아주 살짝 들어오는 걸로 봐서 할아버지는 담배를 태우고 계셨겠죠. 그날 밤은 자식의 생사도 모른 채 자식을 잃어야만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제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그동안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보게 되었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상처투성이의 손을 본 순간, 저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더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죠. 대학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년이 애들 장난으로 느껴질 수준이었죠. 논문 쓰랴 연구하랴, 기타 등등의 잡무를 하랴 정신없는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대학교 4년과 대학원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간과하며 살았던 것이죠. 성인이 된 이후에 가장 절친했던 철민이와의 관계도 소원해진 지 오래였지만 저는 그 사실마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주 기쁜 소식과 함께요. 야, 나 결혼한다. 아무리 소원해졌다 하더라도 철민이는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바쁜 일정을 쪼개고 철민이를 만나러 갔어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옛날 이야기죠. 그동안 엄청 바빴지 대학원 생활이 쉽지 않다는데 저와 철민이는 간단한 서로의 근황을 물은 뒤 곧장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네. 철민이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세월이 참 무색하더군요. 철민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보고는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좀 어때? 쉽지 않다. 나 정도면 많이 아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어. 이젠 그래서 힘들어. 야, 당연하지. 너는 일하는 거 안 힘드냐? 당장 내일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한가득이다. 철민이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마지막 질문을 남겼어요. 너가 왜 이 길을 가기로 한 건지 기억하고 있는 거지?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하게 취한 철민이를 집으로 보낸 후 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가 세워두었던 연구 주제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당연히 동료들은 그런 저의 선택을 말렸어요.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의 핵심 연구가 완전히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죠.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저를 포함한 연구원 4명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인 2 연구원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가깝게 지내지만 왜인지 둘만 있으면 어색한 한 여자 연구원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함께하는 술자리가 처음이었던 저와 그 여직원은 서로의 주량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자 직원은 꽤 술을 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혀가 꼬인다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비틀거린다든지 행동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주량이 꽤 셌던 저는 오랜만에 적수를 만났군이라는 생각을 하며 즐겁게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는 말을 마치고 일어나려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 저와 함께 있던 연구원이 고개를 상에 박은 것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래 여직원을 흔들었지만 여직원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잠에 든 것이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멀쩡해 보였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희도씨 일어나 봐요. 희도씨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급한 마음에 동료 직원에게 이 사실을 전했는데 동료는 성식씨한테 얘기한다고 해놓고 깜빡했네. 희도씨 술버릇이 그거예요. 아무 전조 증상 없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 그거 어쩌나? 혹시 희도씨 집 주소 아는 사람 있는지 연락해서 물어볼게요. 여러 군데에 연락을 남겼지만 희도씨의 집 주소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희도씨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에 초입 희도씨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갈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희도씨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제가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조부모님은 얘기했던 시간보다 늦게 귀가한 저를 타박하셨지만 제 어깨에 기대 있는 희도씨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에그머니나 웬 아가씨를 업고 왔니? 전 조부모님에게 괜히 구구절절 변명을 했고 상황을 들은 할머니는 희도씨를 작은 방에 눕히셨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인데 자다가 일어나서 눈 뜨면 얼마나 놀라겠니? 어쩔 수가 없었어.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을 숙박업소에 혼자 두고 오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숨을 푹 내쉬셨고, 희도씨가 자고 있는 방의 문을 살며시 닫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 불편한 밤이 지나고 저는 시원한 콩나물, 해장국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숙취의 영향으로 쓰린 속을 부여잡고 밖으로 나갔는데 깔깔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바로 할머니와 희도씨였습니다. 희도씨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콩나무 해장국을 시원하게 들이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장사하셔도 되겠어요. 젊은 아가씨 입에 맞다니 다행이네. 그거 먹고 더 먹어요. 네, 싹싹하게 할머니와 대화하는 희도씨의 모습은 괜히 어색할 정도였어요. 희도씨는 쭈뼛쭈뼛 다가오는 저를 발견하고는 여전히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식씨도 얼른 오세요. 할머님 해장국 진짜 너무 맛있네. 기도씨는 숙취도 없나 봐요.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제가 원래 숙취는 잘 없어요. 그나저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괜히 신났었나 봐요.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라긴 했는데 저야말로 죄송해요. 희도씨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집이 어딘지 통 알 수가 없어서 깨서 많이 놀라셨죠? 아니에요. 길에 버려두지 않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게다가 이렇게 맛있는 해장국도 먹게 되고 너무 감사해요. 이날 아침을 먹으며 저는 희도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도씨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싹싹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희도씨도 바쁜 부모님 대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아침을 먹고 희도씨를 바래다 주러 가는 길에 희도씨는 저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종종 찾아와도 돼요. 네, 저희 집에요. 희도씨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해장국 먹으려고 그러죠.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희도씨 좋아하시니까 종종 오세요. 한 5분 정도를 말없이 걸었을까요? 희도씨는 갑자기 진지하게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요. 반년 동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식씨 조부모님 뵈니까 괜찮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네요. 그래서 뵈러 와도 되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늘 밝기만 했던 희도씨의 얼굴에 슬픔이 비치자 저는 그래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희도씨는 저희 허락에 매우 기뻐했고 이후로 정말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절친이 된 희도씨는 제가 없을 때도 저희 집을 찾아오곤 했어요. 희도씨의 발길이 닿은 이후로 저희 집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애교 없는 손자 때문에 늘 칙칙했던 집안 분위기가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변화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희도씨의 관계도 변화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희도씨와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가 연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희도씨는 제 첫 여자친구였거든요. 희도씨와 교제를 한다는 말에 할아버지는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나는 우리 집안 대가 여기서 끊기는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교제를 이어가는 중 하루는 희도씨가 제 옛날 사진을 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앨범을 보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꺼낸 앨범은 생각보다 크기가 작았어요. 양도 별로 없었고요. 작은 앨범 한 권을 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희도씨에게 사진에 담긴 에피소드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했거든요. 부끄러운 사춘기 시절의 이야기, 철민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앨범에 담긴 모든 사진을 확인하고 앨범을 책장에 꽂으려는데 덜그럭하는 소리가 앨범 표지에서 들렸어요. 희도 씨는 앨범을 살짝 흔들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희도 씨의 말에 앨범 표지를 살펴보자 앨범 표지를 뜯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별 고민 없이 곧장 앨범 표지 안쪽에 종이를 뜯어냈습니다. 앨범 표지와 종이 사이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는 딱 봐도 오래된 테이프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와 희도 씨는 동시에 테이프를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테이프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이 테이프가 왜 무슨 이유로 제 앨범에 담겨 있었는지는 테이프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테이프의 내용물 확인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 테이프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카세트 기계를 찾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내용물이 별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직후의 상황인 것 같았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울음 섞인 아버지의 목소리, 뒤로 지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인사해. 여보 우리 정말 좋은 부모가 되자. 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게 해주자. 두 분은 분명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끝나고 제가 있는 공간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 터져 나온 것이죠. 희도 씨는 부모님을 향한 저의 남모를 그리움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희도 씨는 저에게 새로운 기술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목소리 복원 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익숙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기술은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목소리 복원 기술을 만들어 보자. 성식 씨 조부모님한테 큰 선물이 될 거야. 저와 희도 씨는 곧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예상했던 기간을 훌쩍 뛰어넘고 나서야 어느 정도 기술의 윤곽이 잡혔을 때 저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만난 의사는 생명에는 이상이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 잠을 자다 일어나신 할아버지는 제가 와 있는 걸 확인하시고 할머니를 부르셨어요. 내가 부탁한 거 가지고 왔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가방 속에서 편지지 한 장을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빛바른 편지지를 받아든 저는 편지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편지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아버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떠나는 저를 용서하세요. 아버지의 편지는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짧고 간결했습니다. 저희 성식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식이에게 전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먹먹해진 가슴을 붙잡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괜히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퇴원을 하신 날 희도 씨는 저에게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테이프를 그대로 앨범에 다시 꽂아 넣으려는데 희도 씨가 제 손을 막았어요. 성식 씨 잠깐만 우리 삼촌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엄청 많으시거든 우리 삼촌한테 한번 보여드릴까? 희도 씨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래 뭐 가져가 봐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게 된 건 이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희도 씨는 테이프를 들고 연구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반갑게 희도 씨를 반겼죠. 그런데 희도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식 씨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전달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성식 씨가 직접 들어봐. 희도 씨는 삼촌에게서 빌려온 카세트 테이프 기계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썩 좋지 않은 음질로 처음 듣는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떡해? 너무 떨린다. 낯선 목소리의 사람은 굉장히 긴장한 듯 보였어요. 저는 희도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인 거야? 집중해서 테이프 내용을 듣던 희도 씨는 제 입을 급하게 막았습니다. 희도 씨가 제 입을 막자마자 테이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가 아무리 떨려도 애엄마만 하겠니?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 침착해야지. 바로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분명 저희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그러는 아버지도 엄청 긴장한 거 티나는데요. 뭘 이 녀석아, 아빠랑 나랑 같아.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저희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이번엔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렇게 정신 사납게 할 거면 둘 다 나가 산모 옆에 두고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말하는 산모는 바로 저희 어머니였겠죠.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은 또 진통이 잠잠하네요. 잠깐만. 테이프 속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를 찾는 소리,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오는 소리, 보호자분들은 잠깐 나가 계세요. 저는 희도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설마 나 퇴원할 때 우리 아버지가 녹음한 거야? 희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왔어요. 내가 아빠가 된다니 너무 떨려요. 아버지 저를 닮은 아이라니 분명 똘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왜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거냐? 거슬리기 싫이 지금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래, 잘 남겨뒀다가 내 아들한테 잘 남겨줘라. 마지막 테이프를 갈아 끼니 상황이 변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죠. 저는 당연히 희도 씨와 결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준 희도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희도 씨는 전례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결혼 준비와 동시에 목소리 복원 기술을 연구해야 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기술 개발에 열심히 했냐면 희도 씨와 제가 결혼식 날 목소리 복원 기술을 이용한 이벤트를 기획했기 때문입니다. 약소하게 준비한 결혼식 날, 엄숙한 분위기의 주례가 끝나고 저와 희도 씨는 몸을 돌려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이 상황을 언질 받으셨기 때문에 별다른 동요가 없으셨지만 제 조부모님은 예정에 없던 순서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와 이도 씨가 하객들을 바라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식장에는 약간은 어색한 사람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아들의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두 분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얼어 계셨어요. 아직 어색한 부분 투성이인 기술이었지만 두 분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하셨던 것이죠. 저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건네주셨던 편지 내용을 각색해 제작한 음성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족한 자식 대신 손주를 반드시 키우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남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는데 마음껏 호강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성식이가 이렇게 컸네요. 모두 다 어머님, 아버님의 덕이에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기술적인 한계로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신없이 결혼식을 마친 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부여잡은 채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고맙다.
성씨가 우리 아들이랑 대화하는 기분이었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희도 씨의 손을 잡고 두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제가 해야죠. 감사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복원한 음원은 조부모님의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음원을 들으시는 두 분을 위해 저와 희도 씨는 더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버전의 녹음본을 만들어 드렸어요. 벌써 이 이야기도 꽤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네요. 저와 희도 씨는 아들, 딸을 각각 한 명씩 낳았고, 저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잠자듯 편안하게 떠나셨죠. 평화로운 마지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할머니가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바라는 요즘입니다.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